자, 미국과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란 미국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조약은 한국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지켜준다. 미국은 전 세계 군사력 총합의 반이 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상위 군사력 15개 국가 중에서 13개 국가하고 동맹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까? 이게 이런 기가 막힌 조약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나? 진짜 체결이 됐는가? 참 미국 입장에서는 당한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사실 한국을 떨쳐버리려고 몇 번 했어요. 덤터기 쓴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절감되는 국방비만 환산해도 최소 5조 원 수준입니다. 예, 근데 이는 주한미군의 무기 상각 비용,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무기도 수명이 있죠. 그 수명 기간은 얼마나 이제 그 무기 가치가 자동차도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가치가 줄어드느냐를 갖다 계산해 가지고 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줄어드는 비용. 이 포함한 임대료와 이를 운용하는 미군들과 미군기지 관련 고용 비용만 포함한 액수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자체 도입 비용은 아예 고려되어 있지 않은 액수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미군 그만 돌아가세요. 그런데 우리한테 무기 좀 빌려주세요. 그 쓰던 무기 좀 빌려주고 놔두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임대료 낼게. 이런다고 해가지고 미군이 빌려줍니까? 안 빌려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사실 이 5조 원이라는 가치도 사실 허무한 거예요. 한마디로 값에 환산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미군이 철수계획을 발표하면 한국에 투자된 외국 자본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그러면 한국 원화의 가치는 엄청나게 폭락하게 되고 한국은 그러면 폭락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국가, 뉴스에서 나온 국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꼴라 나기가 쉽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다 값이 2배로 뛴다고 생각하시면 해보십시오. 그게 2배만 뛰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영토, 영공, 영해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미 아시아의 지역에 괌 등의 거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해 공군의 전력이 워낙 막강해서 굳이 가상적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인접한 국가에 무리해서까지 거점 확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아쉬울 건 없습니다.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있다고 그래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되고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 있을 필요까지 있나?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4차례에 걸쳐서 한국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1945년 이후 이제 2차 세계대전 승전 이후에 이제 미군이 이제 한반도에 진주하죠. 그 후에 한국을 4차례에 걸쳐 포기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에치슨 라인 설정이에요.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가 6.25 직후 아이젠하워가 한국을 손절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전쟁 왜 들어갔어요? 아이젠하워는 생각이 한국에 왜 굳이 미군을 파병해서 그 많은 미군을 죽일 필요가 있었냐? 우리는 한마디로 이거 쓸데없는 전쟁에 했다. 그래, 이거 손절 처리하자. 라고 했는데 이때 이승만이 미국을 방문해서 연방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해서 통해서 미국의 여론을 갖다 뒤집습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미국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조약이 체결이 됐어요. 미국 측에서 이 때문에 분통을 터뜨린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당했다.
이승만한테 당했어.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미국인들 심리를 갖다 꿰뚫어 보는 이 사람들을 갖다 이용하자라고 하는 게 이승만의 그 사고였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닉슨 덕트린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데 이 의미를 잘 몰라요. 미국 대통령 닉슨이 1969년 7월 25일 괌에서 발표한 외교 정책입니다. 1970년 2월 국회에 보낸 외교 교서를 통해 이 독트린이 세계에 선포됐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닉슨 독트린 한번 읽어보죠.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베트남에서 발 빼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아시아 제국 여러 나라들과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무기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 내란이나 침략에 대해서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자, 이건 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는 문제예요. 한국이 북한에 의해서 합병되건 중국에 의해서 어떻게 되건 간에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인 정치적인 과잉 개입은 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한마디로 돈 아끼겠다는 거예요. 닉슨 때는 미국이 근본위제를 폐지했대요. 근본위제 폐지는 경제학 공부하는 분들은 굉장히 무슨 의미인지는 알 거예요. 이제 미국이 우리는 예전에는 몇 달러 가져오면은 금괴 어느 정도를 갖다 내준다. 그걸 갖다 국가에서 보증했는데 이제 그 보증은 안 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게. 미국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능력이 없죠. 금으로 그걸 갖다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돈 아끼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주판을 튕겨봐 가지고 아닌 것은 사람들이 죽건 안 죽건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일본 정도 신경 쓰고 말겠다는 거예요. 사실 아시아의 각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 중심으로 바꾸면 이때 당시는 한국은 경제 중심 경제 원조 받은 지가 한참 받았어요. 한국은 12년 동안 미국 잉여 식량, 잉여 농산물 받았죠. 그거 끊겨 있을 때요. 끊긴 지가 1960년대 초에 끊겼어요. 그걸 여러 나라 상호 원조 방식을 강화하여 니네들끼리 해.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아시아의 각국이 50년 내 장래에는 상호 안전 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중국 중심으로 뭉쳐서 소련에 대항하라는 거예요. 이 1971년에 중국을 방문했죠. 미국과 중국의 정식 수교는 1979년입니다. 이제 이때 이제 소위 말해서 핑퐁 외교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닉슨이 탄핵을 당하지 않고 탄핵을 당하진 않았죠. 탄핵을 당할 위기에 몰려가지고 사임하지 않았으면은 한국의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닉슨이 한마디로 사임한 것은 한국에 있어서는 엄청난 다행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적화를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분에게는 참으로 낙담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닉슨은 당시 소련을 저지하고 미국의 국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남한을 중국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는 걸 시도한 거예요. 네, 중국 쪽으로 들어가.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요. 키신저는 이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지만 자유월남에는 사망 선고가 된 겁니다. 이 파리 평화협정. 또한 닉슨 독트린은 남한의 공산화 위협을 증대시켜서 10월 유신 독재 체제로 연결됐습니다. 이건 독재 체제가 너무 세다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라고 다른 표현을 갖다 권위주의 체제, 포갑적 권위주의 체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독재보다는 좀 약하죠. 그 포갑적 권위주의 체제. 근데 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독재 체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자, 네 번째가 그 유명한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시도입니다. 당시 미 군부에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자, 보면요. 한국을 버리려고 했던 대통령 4명 보면요. 2명이 민주당이고 2명이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당이 집권한다고 이 위험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항상 이 위험은 존재합니다. 왜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영토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가성비. 한국에 군대 주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뭐 계속 당한 것도 같고 처음에 이승만이 그 현란한 그 연설에 미국 사람들이 뿅 넘어가가지고 이게 여론이 돌아가는 바람에 이거 이거 완전히 무슨 뭐에 홀린 듯이 당한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산업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수준으로 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2부에서 산업 경제 경쟁, 수출 경쟁 품목이 나오는데 경쟁하는 것 산업 자체는 미국의 산업하고 한국의 산업하고 경쟁하는 건 미국 내수 시장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시장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자동차 등이죠. 자동차. 지금 그리고 보면은 트럼프가 세탁기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 부과했습니다. 미국 산업을 보호로 세탁기 산업을 갖다 보호를 이유로 관세 부과를 했어요. 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LG 세탁기 시장 점유율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품질적으로 워낙 우수해서 그래요. 제가 여기 캐나다 살면서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에게 한국 브랜드 물건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물건이 LG 세탁기예요. 그만큼 모터 소음이 적으면서 고장률이 가장 적은 물건이 없어요. 세탁기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니까 그리고 좀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편리성은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뭐 특장점으로 뭐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고장률이 낮고 소음이 적습니다. 이걸 필적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랬어도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 근데 이거 보십시오.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적인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이런 미국이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를 했어도 소비자의 선택을 막지는 않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막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은 소비자의 선택 자체를 봉쇄해버려요. 소비자가 아예 못 가게 막는 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롯데마트가 사드 문제 여파로 사드 기지 부지를 갖다 내줬다는 것에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뭐 거의 다 문 닫았죠. 다 문 닫았죠. 다 문 닫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제 뭐 남는 게 있더라도 다 정리 단계죠.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하여튼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에 미국국이 없어요. 지금 현재 한국 외교부에. 근데 중국국을 신설하는 걸 추진한답니다. 윈윈이 될 수 없는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윈윈이 충분히 가능한 나라의 관계를 갖다 그 뒤로 순위를 밀어버린다. 순위를 갖다 뒤로 한다. 게다가 윈윈이 가능한 나라는 윈윈이 안 되는 나라보다 훨씬 강한 나라고 훨씬 뭐라고 하니까 말이 통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나름 그래도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뭐 강압이라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협상할 여지가 있는데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이러고도 수도 서울시장 삼선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하고도. 자, 이분 무슨 분노조절장애. 한국에서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 같은 사고를 몇 번이나 일으켰어요. 완전히 무슨, 그런데 중국에 가니까 이렇게 공손해집니다. 이게 중국에 가면 분노조절장애가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이분 한국에서 돌아오지 마시고 그냥 중국에서 계속 쭉 사시면서 살면 한중 양국에 진짜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분도 좋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폭발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치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합니다. 이분이 이현재라는 분이 이거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이 이야기를 갖다 한 이현재라는 분이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연륜이면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결국은 윈윈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한쪽이 중국이 이 소리는 동북아로 허브로 한 건 중국을 갖다 중심으로 뭉치자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 미국형 대도시 시대는 끝나 시산학연계 창조도시를 짓자고 합니다. 베이징 등 중국 도시를 중심으로. 중국을 세계 경제 중심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여시제죠. 여시제. 저기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 씨가 하여튼 뭐 중앙일보 회장에서 물러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전히 영향력은 있는 홍석현 씨가 운영하는 그 곳이죠. 요약. 이것은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중국몽은 한국 멸망몽. 한국인 삶 비참몽이에요. 중국이 한국을 희생시킨다고 초강대국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희생 안 시키고 초강대국 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거 찾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희생 안 시키고 초강대국 될 길이 찾지도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친중 정치인 지지자들, 현 정권은 친중 정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지 않고서야 외교부 미국국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국부터 세우겠다고 나설 수는 없습니다. 친중 정치인 지지자들은 이완용 욕할 자격 없습니다. 이완용은 조선의 부의 원천을 갖다 일본에게 바친 사람은 아닙니다. 일본이 뭐 조선을 합병시켜서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장부상으로는 손해랍니다. 일본 측에서는. 그래서 일본 극우파 사람들이 조선 합병은 실수였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바보 같은 짓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뭐 다시 조선을 합병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정한 문제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튼 친중 정치 이완용은 조선의 부의 원천을 일본에 갖다 바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친중 정치인 지지자들, 친중 언론인들, 뭐 친중 뭐 아까 말한 여시제 저기 이현재 씨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해 끼치는다는 점에서는 이완용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완용을 욕을 한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